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태풍 때문에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가 없으셨길 바랄게요.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큰 파문 없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굴곡도 있어야 하고 실패도 있어야 살아가는 원동력을 더 얻는다고 하는데 전 지금 몰아치는 태풍처럼 너무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휘몰아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저냥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듣고 저의 이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잘 달래주세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옛 이야기 아시죠? 어렸을 적 울보였던 평강공주는 왕이었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계속 울면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는 말을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평강공주는 홍기가 찬 나이가 되자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던 아버지에게 정말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보 온달과 혼인을 한 평강공주는 지극정성으로 바보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더 이상 바보가 아닌 똑똑한 온달이 되어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달과 평강공주는 행복하게 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은 이런 설화와 달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복 뒤의 이야기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저와 남편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환생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전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5채나 강남에 있는 건물 부자셨죠. 이미 강남에 집이 있었고 거기에 외동딸이었던 전 부족함 없이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생 때도 동기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바쁘게 다니는 동안 전 다른 나라의 언어 공부를 하며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을 즐겼어요.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진상짓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늘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민정아, 절대 남 앞에서 돈 자랑하면 안 돼.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 다른 거고 각자의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여유 있다고 잘난 척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꼭 명심할게요.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라. 커서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던 부모님의 얘기였습니다. 부모님의 얘기를 늘 명심하며 살았던 전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해 어머니의 건물에서 해외에서 액세서리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죠. 민정이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슬슬 선 보러 다녀야지. 옛날 사람처럼 선이 뭐야. 너무 촌스럽잖아. 기다려봐. 운명처럼 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엄마랑 아빠도 선 봐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 친구 차영이 아주머니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지금 S전자 다니고 있대. 응? 일단 만나봐야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그런 자리 너무 부담스러운데.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보고 2번 보면 분명 너도 편해질 거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F호텔 1층 카페로 늦지 않게 가. 알았지? 알았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제대로 된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소개팅남은 지루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좀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민정 씨는 유럽에 가보신 적 있나요? 대학생 때 방학하면 해외여행은 한 번씩 갔다 왔어요. 겨울에 갔던 로마와 밀라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유, 피렌체를 안 갔는데 어떻게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나요? 베니스도 안 가보셨으면서 그 베니스에 가면 으로 시작해 본인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지루한지 언제쯤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나 속으로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차가워.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매니저 나오라 그래. 괜찮아요. 옷이 젖었을 뿐이에요. 너무 소란스럽게 그러지 말아요. 제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중심을 잃고 찬물을 제 치마에 쏟고 말았죠. 물을 쏟은 직원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고 소개팅남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란스럽게 굴었죠. 그리고 직원에게 괜찮다고 말하려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제가 30년 가까이 기다렸던 이상형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바보온달입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깨끗한 피부, 앞에 앉아있는 소개팅남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 유연제 향까지. 전 그렇게 호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인 이름표에 반짝이는 김은성이란 이름을 빠르게 외운 전 다음날 세탁비 명목으로 바로 은성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흰 정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졌고 급기야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자기야,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 저의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은성 씨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은성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호텔에서 생활비와 학비 때문에 허덕이며 생활하는 은성 씨가 별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찾아뵙던 날 역시 은성 씨를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하셨죠. 너는 왜 애써 고생을 하려고 해?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엄마는 아빠 조건만 보고 사랑 없이 결혼했어? 이 사람도 인서울 4년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두고 봐. 내가 이 사람 교수로 만들고 말 거야. 반대하는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둘을 홀로 키우신 시어머니는 남편과 남편의 동생을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고생 한 번 안 한 애가 무슨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어. 엄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가 잘 가르쳐주면 이 사람 금방 배울 거야. 그리고 음식도 잘하고 야무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철없이 컸을 거라고 늘 생각하셨죠. 결혼 후에도 제가 뭘 해도 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잡채에 넣을 채소를 이렇게 길게 썰어 넣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간장을 얼마나 많이 넣은 거야? 색이 너무 검잖아.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어머님, 잡채는 소금보다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더 맛있어요. 형님이 일부러 맛간장까지 준비해왔는데 한 입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보다 3년 일찍 결혼한 서방님의 아내, 바로 동서였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서는 자매가 없는 저에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뒷정리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얼른 어머님 후식 챙겨드려. 어찌나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운지 그때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어요. 전 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길 원했지만 남편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늘 공부하느라 바쁜 남편 없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실까, 또 어떤 잔소리를 하실까 늘 두려웠죠. 하지만 동서 덕분에 긴장을 늦출 수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도 신경 쓰면서 남편의 교수 등용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어요. 남편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제가 마련했죠. 작게 했던 액세서리 가게를 옷과 소품까지 파는 곳으로 확장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매일 먹는 학식이 지겨울까봐 늘 남편 점심 도시락과 간식 도시락을 챙기고
늦게 끝나든 일찍 끝나든 늘 남편을 데리러 갔죠. 나 당신 언제까지 고생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어. 교수 부인이 뭐 아무나 되나?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고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연구에 힘써. 이제 논문 제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늘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해.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여전히 이런 절 이해하지 못하셨죠. 너 정말 사서 고생하는구나. 너 저러다 김서방 교수 못 되면 어쩌려고 그래? 응?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너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라. 응? 엄마, 난 지금도 편하고 행복해. 그리고 이 사람 머리 좋은 거 엄마도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기다려. 이 사람 금방 부교수 달고 정교수로 임명될 거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드디어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여보. 역시 내 사랑은 해낼 줄 알았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나 중간에 분명 포기했을 거야. 당신이 끝까지 날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민정이 장하다. 어지러워. 내려줘. 절 들고 빙글빙글 도는 남편의 즐거움과 기쁨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어이 교수가 된 남편을 보고 드디어 인정하셨어요. 물론 우리 딸이 자네 내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교수가 되지 못했겠지. 하지만 그만큼 김서방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도 있는 거야. 대신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절대 안 돼. 어쨌든 교수 임명된 거 정말 축하하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댁 가까이 살았던 저와 남편은 남편이 교수가 되자마자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아파트 구조가 이게 뭐니? 쓸데없이 전실은 왜 있는 거야? 전실 때문에 거실이 더 좁아졌잖아. 골라도 어디서 이런 아파트를 골라선. 어머님, 그래도 수납 공간은 훨씬 많잖아요.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책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 이렇게 수납 공간 넓은 곳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형님. 동서말이 맞아. 어머님, 아무래도 이 사람 서재를 꾸며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넣을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실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 어머님. 뭘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사려고 해. 다 버리면 되지.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죠. 저도 참곤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날은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싶은 날도 생기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가 절 많이 달래줬어요. 나 동서 없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을지도 몰라. 항상 고마워. 형님, 어머님도 형님한테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러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미워만 하면 새집까지 오셨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꼭 하나 이상씩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하셨어요.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이 다 거기서 거기지. 금 붙이라고 해서 뭐 더 밥맛이 좋아? 천박하게 지 부모한테 이런 것만 배워서. 에휴. 단골 손님께 고급 식기와 수저 세트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두고 손님 오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로 드렸더니 역시나 좋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내가 이런 거 가져온다고 널 좋게 봐줄 것 같아? 어머님 댁에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식기로 음식 대접하시면 좋잖아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장인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더니 정말 섬세해요. 이런 그릇에 식사 대접을 받으면 기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도 첫째한테 물들었니? 아휴, 둘 다 시끄럽다.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전 동서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으신 거야. 난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다 싫다, 맛없다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르신들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오버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형님만 기운 빠져요. 저도 사실 반 포기하고 살고 있잖아요.
동서라도 없었으면 나 벌써 숨 막혀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도 형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참,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요즘 식혜 담그는 거에 빠져서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식혜, 이건 단호박 식혜예요. 아주버님하고 같이 드세요.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고마워. 잘 먹을게.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고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죠. 그런데 아파트 전실부터 장미꽃잎이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장미꽃잎으로 만들어진 꽃길을 따라 들어가니 천성이도 넘는 장미꽃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당신 덕분에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사랑해. 여보, 이거 다 당신이 준비한 거야? 우리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지. 어때?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이런 걸 누가 싫어하겠어. 집안 전체를 채우는 향기로운 장미 생화 향기와 그 향기 속에 함께 있는 저와 우리 남편.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잊게 해주는 남편의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절 안고 있던 남편이 절 내려놓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늦었지만 당신에게 다시 한번 하는 프로포즈야. 여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무릎을 꿇은 남편은 다이아몬드가 크게 박힌 반지를 선물했고 그 반지는 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학회로 외국을 갈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사왔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절 데리고 가 남편이 교수가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희생했는지 얘기했죠. 그러면 주변의 다른 교수들이 현대판 평강공주와 온달왕자라고 놀리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쯤 아버지 회사가 상장돼 저의 친정은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중 일정 부분 먼저 증여 절차를 밟아 저 역시 부자가 됐죠. 그 기념으로 5억짜리 슈퍼카를 뽑았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녘에 차를 끌고 나가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형님, 저 형님 차 몰고 기분 내고 싶어요. 끌고 신나게 몰고 와. 동서가 제 슈퍼카를 몰고 싶어 하길래 전 흔쾌히 차를 동서에게 내줬죠. 그리고 동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끼익 하는 소리가 나서 달려나가 보니 차가 전복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서! 당장 119와 112에 신고한 전 전복된 차 근처로 달려갔고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정신을 잃은 동서. 전 소리를 지르며 우리 동서를 살려달라고 외쳤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 역시 심각한 사고 현장을 보고 신고를 하고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 안에 저희 동서가 있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빨리 구조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동서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전 소리쳤습니다. 믿기지도 않는 신을 찾으며 빌었어요. 제발 우리 착한 동서를 살려주세요. 우리 동서를 벌써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비키세요. 다행히 무사히 구출된 동서는 바로 구급차에 실렸고 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간 동서는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도 돼도 수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전 경찰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설명해야 했죠. 차 주인이라고요? 네, 동서가 제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차를 막 빌려준 참이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큰 소리가 났고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 동서가 탄 제 차가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은 들고 운전한 건가요? 네, 1일 운전자 보험에 가입 후 동서는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차를 정비한 게 언제인가요? 차를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서 정비를 하진 않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차는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와 그 외 다른 것들을 확인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단 한 대. 동서는 다른 차와 부딪힌 것이 아닌 혼자 전복됐죠.
전 이 사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동서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눈만 감고 있는 동서를 보며 전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동서를 살려주세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면 반칙이에요. 제 동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동서를 살려주세요. 동서, 눈 좀 떠봐. 응?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사이 서방님과 저의 남편,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여보,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사고라뇨. 당신 차를 타고 나갔다며? 우리 동서 어떻게... 동서가 내 차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차를 빌려줬는데 차를 끌고 나가자마자 사고가 났어. 우리 아파트 사거리 있지? 거기 횟집 앞에서 차가 뒤집혔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대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차가 왜 갑자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어. 서방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동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러다 안 깨어나면 어떡해 여보. 그럼 나 동서랑 서방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가 죽긴 왜 죽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중환자실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분명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차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질을 친 건지 차 감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동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절 언제나 싫어했던 시어머니와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리를 뜨는 절 남편이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괜찮아?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재수씨,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응? 전 남편의 괜찮다는 말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동서에게 차만 빌려주지 않았어도 이런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어쩌지? 나 서방님하고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응? 여보. 정신 차려. 어쩌면 당신이 저 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있었다고. 당신은 그 와중에 그런 걱정을 해?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남편의 소름 끼치는 대답에 전 치가 떨렸어요. 그래 맞아. 내가 끌고 나갔으면 이 사고는 내가 당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동서가 생사의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 눈치가 있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서랑 서방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알았어, 미안해. 당신도 조금만 진정해.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면 재수씨가 깨어났을 때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할 거야. 응? 알았지?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근데 당신 수업은 어쩌고 왔어? 일단 부교수랑 조교한테 맡기고 왔어. 그래도 내일부턴 다시 수업하러 가야 해. 당신 혼자 있을 수 있지? 나 괜찮아. 나야말로 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타들어가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 기억나? 동서가 나 힘들 때마다 별거 아니라고 잊으라고 옆에서 위로해줬잖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나 동서가 해준 말 생각하면서 동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동서가 저번에 준 식혜 다 마시기 전에 우리 동서 깨어나는 거다. 알았지?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정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사고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는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블랙박스가 심하게 훼손됐다고요? 네. 사고가 나고 차가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럼 사고 원인을 어떻게 밝혀요? 사고 원인은 밝힐 수 있습니다. 차체에 결함이 있더군요. 차에 결함이 있다고요? 차에 브레이크 오일선이 잘려 있었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선이 잘려 있었다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잘릴 수 있는 겁니까?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혹시 주변에 원한을 샀거나 의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전화를 끊자마자 당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전화를 끊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날 죽이려고 일부러 차에 장난질 친 거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제 차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한 거잖아요. 난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생사람 잡지 마. 어머님은 평소에 저희 집 돈이 많은 걸 늘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마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산다고 늘 무시하셨죠? 그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100억대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눈꼴 시려우셨겠어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찌꺼리고 있어. 뭘 해도 전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늘 잔소리 화까지 내셨잖아요. 대체 어머님의 제가 한 일 중에 마음에 들어한 게 뭐예요? 처음 결혼할 때 예단 준비부터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절 아예 치워버릴 생각으로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없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라. 그래, 나 너 마음에 들어 한 적 없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네 행동도 싫고 교수 마누라랍시고 으스대고 다니는 것도 꼴사 나왔다. 아들이 교수 됐다고 자랑하고 다닌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수 아들 누가 만들었는데요. 어머님이 10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거 있으세요? 제가 남편 교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사람 고생한다고 도시락 한 번 싸주신 적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싫어도 본인 아들까지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도 모자라 이제 절 죽이려고까지 하신 거예요? 네? 제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죽이지 못한 절 다시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겁이 나서 또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길 바라셨을 텐데 동서가 저렇게 돼서 아쉬우시겠어요. 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어디 한번 제대로 죽여보세요. 네? 죽여보시라고요.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디 어른 앞에서 막말이야. 난 널 죽이고 싶은 만큼 그렇게까지 널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대체 누가 그랬냐고요. 누군가가 절 죽이려 했는데 저 대신 동서가 화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늘 절 싫어했고 눈엣 가시처럼 여기셨잖아요. 동서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도 어머님은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옷이 박음질이 잘못됐다고 하시며 그냥 던지셨잖아요. 도대체 어머님은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시는 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으시냐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제가 선물로 드린 물건들을 하나를 안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이거 전부 네가 나한테 준 것들이다. 넌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냐? 그 물건들은 전부 한정판으로 나온 것들로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네요. 그거 전부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고 저에게 어머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힘들게 구해서 선물해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신 거죠. 그렇죠? 난 이런 거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런 물건으로 내 환심 사려고 하는 네 행동이 못마땅했을 뿐이다. 가만히 보니 저와 이 사람이 이혼할 것 같진 않고 그럴 바엔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가 아무리 싫어도 난 그런 짓은 안 해. 아휴,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경찰이 수사 시작했고 범인이 누군지 금방 밝혀지겠죠. 그때 가서 보자고요, 어머님.
전 가방을 챙겨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이것저것 챙겨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동서는 여전히 눈을 뜰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와 서방님이 번갈아 불침번을 서며 동서 곁을 지켰어요. 중환자실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 앞에선 늘 서성거리며 혹시나 동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동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제가 있을게요. 형수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서방님. 다 저 때문에 난 사고예요. 이 사고는 절 노리고 벌인 사고가 틀림없어요. 지금 저 침대엔 동서가 아니라 제가 누워 있었어야 해요. 너무 죄송해요, 서방님. 저희 집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서 그날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증언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도 수사 중이잖아요. 금방 범인이 밝혀질 거예요. 그렇게 서방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삑삑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난 곳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침대였고 놀란 저와 서방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고 중환자실에 있던 담당 선생님들도 동서에게 뛰어갔죠. 전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동서가 무사히 깨어나 저를 보며 형님이라고 불러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난리를 친 이후로 어머님은 병원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간간히 서방님과 제 남편에게 전화해 동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무서워 도망을 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강민정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며 전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잡혔구나. 그게 시어머니든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사고 전날 아파트 주차장 CCTV입니다. 우리 남편인데 저 여자는 아시는 분입니까? 남편 후배이자 남편 대학과의 부교수인데요. 저 여자가 왜 남편과 같이 있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지금 차에서 뭘 하고 있죠? 네, 설마... 여기 영상 속 두 사람이 민정 씨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적으로 고장낸 것 같습니다. 전 경찰의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로 남편과 남편의 부교수는 경찰서로 잡혀왔고 전 남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거 당신이 한 짓 맞아? 확실해? 아니지. 당신은 그냥 내 차가 잘 있나 확인했을 뿐이잖아. 그치? 당장 아니라고 대답해. 맞아. 내가 그랬어. 뭐라고? 내가 당신 죽이려고 했다고. 대체 왜? 돈 때문에 그랬다. 돈 때문에. 당신이 많이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그랬어.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했다고? 전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고생하고 있는 동서의 얼굴이 떠올라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대학 교수야? 이런 미친놈이 무슨 학생을 가르쳐. 내 돈이 그렇게 탐났어? 겨우 그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냐고. 당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서 보고 무슨 생각했어?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었어야 했는데 동서가 저렇게 돼서 아쉽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맞아요. 저희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필 그 타이밍에 눈치도 없이 당신 동서가 당신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우리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요. 안 그랬으면 당신 재산과 보험금까지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뭐?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야말로 왜 여기에 휘말려서 불쌍하게 이러고 경찰서에 앉아있니? 원래 사랑하면 뭐든지 같이 희생하고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돈만 바치면 그게 사랑인가? 교수님과 제가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당신 같은 여자를 지금까지 데리고 산 교수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너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 저 인간 정자 없어. 애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놈 때문에 못 낳은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고 있어.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당신은 우리 교수님 껍데기만 데리고 산 거고 진짜 마음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전. 그쵸, 교수님? 남편 놈은 부교수의 말에 부인도 하지 않고 그저 애틋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경찰서에서 소란 피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두 인간이 꼴값 떠는 걸 보니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 왜 참지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부교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었습니다. 떳떳하지도 못한 이런 불륜 저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 내가 데리고 산 건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이 여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손발이 자유로운 전 이 부교수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입부터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 잘했다. 그래, 어디 가서 저 인간 손잡고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냐고. 넌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그거 알아? 감히 내가 키운 온다를 가로채서 네 거 행세를 해. 그래서 좋았니? 내 차 브레이크선 자를 때 쾌감을 느꼈어? 아주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와서 내 차를 건들고 있던데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년놈들. 경찰들이 달려와 저와 부교수를 떼어놓았지만 전 참지 않고 이번엔 남편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남편의 중요 부위를 발로 차고 꾹 눌러버렸죠. 이딴 쓸모도 없는 건 왜 달고 다녀? 그래도 쟤 기쁘게는 해줬나 보다. 저 정신 나간 게 애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난 끝까지 오래 살아서 네가 고통받으면서 죽는 꼴까지 다 보고 죽을 거야, 이 배신자야. 재판에서 봐. 내가 그동안 너 교수 만들려고 바친 돈부터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싹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거 어떻게 돌려줄지 생각이나 하고 있어.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 경찰서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전 경찰서 앞에 어쩔 줄 모르며 서 있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예, 첫째야. 어머님, 아주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그동안 살인자를 키우고 계셨네요. 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병원에 있는 둘째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동서는 지금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에 미친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뻔했다고요. 그렇게 돈에 초연한 척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당신 아들은 아주 돈에 환장한 놈이었네. 그 돈에 미친 유전자는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당신 자격지심 때문에 나 그렇게 못살게 군 거잖아. 당신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질투한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당신 아들은 바람까지 피면서 아내 목숨을 빼앗아 돈을 차지하려 했고 당신 둘째 아들은 형 때문에 아내를 잃게 생겼어.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시어머니는 제가 쏟아내는 악다구니를 그대로 받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아들을 용서해다오. 응? 민정아.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남편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살인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 와서 절 그렇게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아내를 죽이기 위해 아내의 차를 망가뜨렸고 그 차를 저 대신 타고 나간 동서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용서는 저 말고 서방님과 동서에게 구하세요. 전 당신과 당신 아들을 용서해야 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아들 정말 살인자 만들기 싫으면 동서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나 열심히 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무시하고 동서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소식을 들었는지 망연자실하게 병원 복도에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다 형이 그랬다고요? 네. 형이 형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꾸몄다고요? 네. 그런데 동서가 저 대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겁도 없이 저지를 수가 있죠? 형이 제 아내를 걱정했던 건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형수님 대신 저의 아내가 화를 입어서 그런 거였겠네요. 전 서방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놈과 남편의 부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사님이 봉을 내려치고 두 사람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신성한 재판장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법원에서 오랜만에 시어머니도 만났지만 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살인자의 엄마와 말을 서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마당에 이제 제 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 아들이 저렇게 형을 받은 게 억울한지 뭐라도 말이라도 얹으려고 하더라고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변호사와 함께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항소한다 해도 형이 크게 줄진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는지 이미 증거가 명백하고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상쾌하게 재판 결과를 들고 전 당연히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서, 형님, 왜 힘든데 일어나 있어? 누워있지 않고.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동서는 며칠 전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동서가 처음 깨어났던 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서방님과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서 정말 다행이야.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그래도 그 힘들고 위험했던 고비를 다 넘기고 깨어나준 동서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0년. 겨우 10년이요? 그 와중에 항소하겠대. 웃기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친 사람들이네요. 반성문도 한 장도 안 썼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도 구구절절 반성문도 몇 장씩 써서 판사님께 보여주던데 이 인간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항소하겠다고 하더라. 정신 못 차렸네요. 정신 못 차렸어. 아 참, 집에서 이거 챙겨왔어, 동서. 어머, 이거 제가 형님께 드렸던 식혜잖아요. 이거 다 먹기 전에 동서 깨어나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통했나 봐.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다 나으면 형님 식혜부터 해드릴게요. 나 기대한다. 이것보다 훨씬 맛있게 담가드릴게요. 알았어. 동서는 재활 치료가 남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어요. 두 발로 서서 병실을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처음 혼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었거든요. 이젠 재활 치료를 통해 팔과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자 2명은 항소를 포기하고 얌전하게 형을 살고 나오기로 했답니다. 현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동화 속 공주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제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한때 저의 바보 온달이었던 전 남편은 돈과 여자의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동서는 크게 다쳤습니다.
때론 현실이 너무 잔인해 두려울 때도 있죠. 그래도 동화나 설화의 결말처럼 모두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행복과 기쁨, 또 감동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의 동화는 비록 안 좋은 결말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늘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힘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